안녕하세요. 저는 박명자라고 합니다. 큰일 날 뻔했던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창밖으로 쏟아지는 5월의 햇살은 눈부시게 따사로웠지만 제 마음속 깊이 드리운 먹구름을 걷어내기에는 역부족인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제가 얼마나 복에 겨운 노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번듯한 개인 병원 원장을 아들로 두었으니 남부러울 것 없이 유유자적할 것이라고들 지레짐작하지만 그 속사정을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 하나뿐인 아들, 최병수는 마치 잘 만들어진 가면을 쓴 배우처럼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깍듯한 효자여 실력 있는 의사로 행세했지만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본 모습은 제 가슴을 쥐어뜯게 만드는 날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특별한 날이면 병수는 어김없이 값비싼 선물 공세로 주위의 시선을 사로잡곤 했습니다. 명절에는 큼지막한 갈비 세트와 반짝이는 새 돈으로 채운 두둑한 봉투를 건넸고 제 생일에는 거실 한편을 떡하니 차지하는 최신형 안마의자를 들여놓았지요. 그럴 때면 이웃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모아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나, 박 여사님은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저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으니 매일이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그들의 부러움 섞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딱 거기까지였으니까요. 병수의 효도는 마치 계절마다 한 번씩 피었다 지는 꽃과 같았습니다. 화려하지만 짧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이었지요. 1년에 몇 번 있는 보여주기식 효도가 끝나면 병수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제 어머니보다는 제 아내, 서미숙의 그림자만을 좇았습니다. 생활비를 건네줄 때면 의뢰 병원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서두에 깔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에는 환자가 좀 줄어서요. 다음 달에는 조금 더 넉넉히 챙겨드릴게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며느리 미숙이의 소셜미디어에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이나 해외 휴양지에서 찍은 사진들이 보란듯이 올라왔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젊은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고 제 아들이 저 몰래 용돈이라도 두둑이 챙겨주나 보다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자 참았던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병수가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을 때 미숙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가, 내가 듣기로는 병수 병원이 요즘 환자가 줄어 어렵다고 하던데 너는 어쩜 그렇게 값비싼 물건들을 자주 사들이는 거야? 무슨 돈으로 그러는 거야? 제 딴에는 최대한 부드럽게 타이르듯 말한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신문을 보던 병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미숙이가 뭘 사든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십니까? 제가 알아서 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미숙이도 스트레스는 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들의 싸늘한 목소리와 매서운 눈초리에 저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남보다도 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아들과는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속만 골마 터질 뿐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들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미 이 집에서 투명인간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며느리 서미숙의 탐욕은 결혼 초부터 이미 싹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탐욕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블랙홀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려는 거대한 욕망에 가까웠으니까요.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미숙이는 제 명의로 된 작은 상가 건물이나 제가 평생 아껴 모은 노후 자금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묻곤 했습니다. 어머님, 그 상가 건물은 요즘 시세가 얼마나 하나요? 그냥 월세 받으시는 것보다 파셔서 다른 데 투자하시는 게 훨씬 이득일 텐데요. 어머님이 갖고 계신 예금은 이자도 별로 안 붙잖아요. 제가 아는 좋은 투자 상품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실래요? 처음에는 그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니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미숙이의 말은 점점 더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미숙이는 과일을 깎아내오며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그 많은 재산 일일이 관리하시는 것도 힘에 부치실 거예요. 괜히 복잡하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저희한테 맡기시는 건 어떠세요? 병수 씨도 어머님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가 안전하게 잘 관리해서 더 불려드릴 자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며느리의 반질반질한 얼굴 위로 탐욕스러운 미소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숙이 말이 맞습니다. 저희가 괜히 어머님 재산 탐내는 것처럼 보이실까봐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던 거지. 사실은 저희도 어머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어르신들 노후 자금 노리는 사기꾼들도 많다던데요. 저희한테 맡기시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치 저를 위하는 척, 걱정하는 척 둘러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저것들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한통속이 되어 제 피 같은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 드는구나 싶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평생 길거리에서 좌판을 벌이고 식당 허드렛일까지 해가며 눈물겹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겨우 작은 상가 하나 장만하고 병수 의사 공부 뒷바라지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저것들이 그걸 날로 먹으려 하다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살림이나 잘 꾸려나가도록 해라. 다시는 내 앞에서 그따위 소리 꺼내지도 말거라. 제 단호한 말에 미숙이는 입을 삐죽거렸고 병수는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것들이 과연 이 정도로 포기할 위인들인가? 앞으로 또 어떤 교묘한 수법으로 저를 괴롭힐까 하는 생각에 불안감만 커져갔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싸움을 걸어오면 맞서기라도 하련만 병수는 늘 부드러운 미소 뒤에 칼날을 숨기고 있었고 미숙이는 혀 아래 꿀을 바른 듯 교활하게 제 속을 긁어댔으니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몇 달 사이 병수의 외박은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응급 환자가 생겨서 병원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거나 오랜만에 만나는 대학 동기 의사들과 중요한 세미나가 있어 외박해야 한다는 정도였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익히 아는 터라 저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아들이 안쓰러워 다음 날 아침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보양식이라도 챙겨주려 애썼지요. 하지만 그것이 점점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기본이고 어떤 때는 주말 내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학회 참석차 지방 출장이라는 핑계는 단골 메뉴가 되었고 병원 이사 문제로 중요한 손님 접대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들도 늘어갔습니다. 어느 늦은 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깨 나가보니 병수가 비틀거리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에 진동하는 지독한 술 냄새는 차치하더라도 아들의 옷깃과 머리카락에서는 제가 평생 맡아본 적 없는 독하고 값비싼 여자 향수 냄새가 역겨울 정도로 풍겨 나왔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병수야, 너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어젯밤에도 학회 간다고 하지 않았니? 이게 대체 무슨 냄새야?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제게 아들은 눈을 개슴츠레 뜨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아, 어머니 또 시작이시네. 제가 뭘 하든 어머니가 그렇게 일일이 간섭하셔야겠습니까? 제가 어린애입니까? 그리고 의사들 세계는 원래 이런 일 많습니다. 비즈니스상 어쩔 수 없는 자리도 있는 거고요. 어머니는 좀 제발 제 일에 신경 좀 끄세요.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떵떵 치고는 휘청거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망연자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유능한 의사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고 제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쩌다 저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혹시 병원 운영이 정말로 어려워져서 현실 도피라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질 나쁜 여자에게 빠져 가정을 등한시하는 것인지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며느리 미숙이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태연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들의 방탕한 생활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려 하면 미숙이는 마치 대본이라도 읽는 것처럼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어요. 어머님, 병수 씨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남자가 어떻게 맨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겠어요. 그리고 요즘 병원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던데 어머님이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인 척 오히려 저를 속 좁은 시어머니로 몰아가는 미숙이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아들 내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바빴습니다. 거대한 배가 암초를 향해 나아가듯 우리 가정의 평화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 끝이 어디일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밤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위태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아파트 입구에서 옆집 김씨 아줌마와 마주쳤습니다. 평소라면 어머, 박 여사님 장 보셨어요? 오늘 반찬은 뭐 맛있는 거 하시려고요? 하며 살갑게 말을 걸어왔을 그녀였지만 그날따라 김씨 아줌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 말고 황급히 제 옆을 스쳐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부자연스럽던지 저는 저도 모르게 김씨 아줌마의 팔을 붙잡았어요. 김씨 아줌마, 혹시 저한테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안색이 영 안 좋아 보이시는데. 제 말에 김씨 아줌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이마에는 식은땀까지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박 여사님, 제가 요즘 잠을 좀 설쳤더니 별일 아닙니다. 애써 태연한 척 얼버무리는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감지했습니다. 평소 오지랖이 태평양이라 불릴 만큼 동네 대소사에 관심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은 참지 못하는 그녀답지 않은 행동이었으니까요. 저는 김씨 아줌마의 팔을 놓아주지 않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별일 아니에요? 제 눈에는 뭔가 큰일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혹시 우리 병수나 미숙이 애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죠? 제 집요한 추궁에 김씨 아줌마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한번 휘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 집에 잠깐 차라도 한잔하러 올라가시겠어요? 드려야 할 말씀이 있긴 합니다. 김씨 아줌마의 심각한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에 제 심장은 불안한 예감으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아줌마네 집 거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날따라 저는 그곳의 공기가 유난히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내온 따뜻한 대추차를 한 모금 마셨지만 목구멍으로는 모래알이 넘어가는 것처럼 까끌거렸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한참을 머뭇거리며 찻잔만 만지작거리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박 여사님,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해요. 그녀의 서두는 너무나 신중했고 그 신중함이 오히려 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렇게 뜸을 들이세요? 괜찮으니 어서 말씀해 보세요. 제 재촉에 김씨 아줌마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더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내에 있는 S호텔 근처를 지나가다가요. 익숙한 뒷모습을 봤어요. 설마 했는데 박 여사님 아드님이더라고요. 거기까지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이미 불길한 예감으로 싸늘하게 식어내리고 있었습니다. 호텔이라니 제 아들이 왜 그런 곳에 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아드님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떤 젊고 아리따운 여자랑 아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며느님은 아니었어요. 김씨 아줌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제 착각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번듯하고 유능한 의사 아들이 외도를 하고 있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아줌마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충격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박 여사님, 바로 어제 오후였어요. 제가 아드님 병원 근처를 지나는데 병원 뒤편 주차장에서 병수 씨가 웬 험악하게 생긴 남자들 두어 명에게 둘러싸여 있는 걸 봤어요. 딱 봐도 좋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어요. 사채업자들 같기도 하고 아드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매고 있더라고요. 뭔가 돈 문제로 크게 곤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씨 아줌마의 마지막 말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외도도 모자라 사채업자라니. 제 아들이 어쩌다 그런 수렁에 빠지게 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힘이 쭉 빠졌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제 어깨를 감싸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괜한 말씀을 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건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어르신, 아드님 조심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드님, 뭔가 단단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반듯하던 아드님이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아드님 조심하세요. 김씨 아줌마의 그 한마디가 제 귓가에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그 말은 마치 사형선고처럼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고 김씨 아줌마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 어떤 여자였는지 기억나세요? 그리고 그 남자들은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 김씨 아줌마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자는 워낙 순식간에 지나가서 얼굴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아주 젊고 화려하게 꾸민 여자였다는 것밖에는. 그리고 그 남자들은 딱 봐도 조폭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험상궂은 인상들이었어요. 검은 양복에 짧은 머리, 팔뚝에는 문신 같은 것도 얼핏 보였고요. 그녀의 묘사는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은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김씨 아줌마의 집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겨우 집에 돌아왔지만 텅 빈 집안의 냉기는 마치 제 앞날을 예고하는 것처럼 스산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김씨 아줌마가 전해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외도, 사채업자. 제 아들 병수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아줌마의 확신에 찬 표정과 구체적인 목격담은 그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며느리 미숙이가 외출한 틈을 타 병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듯 부스스한 얼굴로 저를 맞는 아들에게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병수야, 너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야 할 일이 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병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어젯밤 김 씨 아줌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최대한 침착하게 전달했습니다. 호텔에서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 병원 뒤편에서 사채업자로 보이는 남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까지.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병수의 얼굴은 처음에는 당혹감으로 그리고 점차 분노로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말씀이세요? 옆집 아줌마가 헛것을 본 모양이네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리고 제가 왜 사채 같은 걸 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병수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너무나 격렬해서 순간 정말 김 씨 아줌마가 오해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병수야, 엄마는 널 믿고 싶다. 하지만 김 씨 아줌마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너가 요즘 부쩍 외박도 잦고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엄마는 걱정이 돼서 그런다. 제 간절한 물음에도 병수는 끝까지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김씨 아줌마한테는 제가 따로 이야기해서 오해를 풀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못하게 할 테니까 어머니도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제 어깨를 밀치듯 방을 나가버리는 아들의 뒷모습에서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쇼핑을 마치고 돌아온 며느리 미숙이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잔뜩 굳어있는 제 표정과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병수의 모습을 번갈아 보더니 미숙이는 특유의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님, 아침부터 무슨 일 있으셨어요? 병수 씨 얼굴이 왜 저렇게 굳어 있죠? 저는 차마 미숙이에게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침묵을 다른 의미로 해석했는지 미숙이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또 병수 씨 들볶으셨어요? 어머님도 참, 다 큰 아들 좀 그만 괴롭히세요. 병수 씨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섬광처럼 하나의 의혹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미숙이는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어쩌면 이 모든 일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병수가 외도를 하고 사채 빚에 시달리는 이 모든 상황을 며느리가 모를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는 왜 모른 척하는 것일까요? 아니, 어쩌면 아들의 약점을 손에 쥐고 그를 조종하며 자신은 뒤에서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까지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한패가 되어 저를 속이고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도저히 이 불안감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딸 진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딸 진아는 대기업에 다니는 똑똑하고 냉철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와는 달리 매사에 신중하고 분석적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아에게 최근 집안에서 벌어진 일들과 김씨 아줌마의 경고, 그리고 아들 병수와 며느리 미숙이에 대한 제 의혹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진아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오빠한테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그리고 올케도 뭔가 석연치 않아. 내가 주말에 엄마한테 갈게. 우리가 직접 한번 알아봐야겠어. 더 이상 저 사람들이 엄마를 기만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돼. 딸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저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이 거대한 의혹과 불안감 속에서 마침내 저를 도와줄 든든한 아군이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이 추악한 진실의 실체를 밝혀내리라.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딸 진아가 집으로 왔습니다. 진아는 제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듣고는 곧바로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숙련된 탐정처럼 진아는 오빠 병수의 주변을 탐문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진아가 알아본 것은 오빠가 운영하는 병원의 상태였습니다. 진아는 예전에 오빠 병원에서 잠시 일했던 간호사 친구에게 연락을 취해 병원 내부 사정을 조심스럽게 캐물었습니다. 며칠 후 간호사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언니, 사실 최 원장님 병원 요즘 말이 아니에요. 환자도 많이 줄었고 직원들 월급도 가끔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장님 병원 일에는 거의 신경도 안 쓰시고 이상한데 돈 쓰러 다니신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고급 술집이나 심지어 노름 이야기도 들리고요. 간호사 친구의 말은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병원 운영은 뒷전으로 한 채 유흥과 노름에 빠져 지낸 지 오래이며 그로 인해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빚까지 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지역 사회에서 유능하고 친절한 의사로 명망 높았던 아들의 병원 평판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고 직원들의 불만 또한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진아는 그 사실을 제게 전하며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엄마, 오빠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 단순한 사생활 문제를 넘어선 것 같아. 한편 저는 며느리 미숙이의 최근 행적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병원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미숙이의 씀씀이는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근 몇 달 사이에는 더욱 과감하게 사치를 부리고 다녔습니다. 얼마 전에는 갑자기 강남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을 자기 명의로 계약했다고 자랑을 늘어놓았고 지난달에는 유럽으로 일주일간 호화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난 것일까요? 저는 미숙이가 제게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식탁 위에 올려둔 듯한 그녀의 가계부를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가계부에는 명품 쇼핑과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비용만이 가득했고 수입원은 불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진 빚의 일부가 며느리의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로 흘러들어간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저 몰래 제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 불안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진아는 김씨 아줌마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 그날 목격했던 사채업자들에 대해 더 자세한 인상착의를 물었어요. 김씨 아줌마는 기억을 더듬어 그들의 말투와 행동, 심지어 그들이 타고 온 차량 번호 일부까지 진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진아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아는 변호사 사무실의 조사원에게 은밀히 의뢰하여 그 사채업자들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조사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악명 높은 불법 사채 조직의 일원들이었고 이미 여러 차례 아들 병원에 찾아와 협박을 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그들에게 내민 차용증에는 제 이름과 도장이 찍힌 위임장까지 첨부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위임장을 써준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도장을 훔쳐 문서를 위조한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 미숙이가 언젠가 제게 어머님, 인감도장 어디 두셨어요? 제가 서류 정리해 드리려고요. 라며 능글맞게 물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그때 진아와 저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방탕한 생활, 추락한 병원, 정체불명의 사채 빚,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며느리의 검은 속셈까지. 하나씩 드러나는 진실의 조각들은 마치 잘 짜인 범죄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저희 모녀를 압도했습니다. 엄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올케랑 오빠가 작정하고 엄마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해. 그리고 오빠는 이미 올케 소나귀에서 놀아나고 있는 꼭두각시일지도 몰라. 진아의 냉정한 분석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 아팠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고 며느리의 추악한 탐욕을 만천하에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공모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 말입니다. 진아와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들과 며느리의 악행을 멈추게 하고 그들이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에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진아는 가장 먼저 자신이 아는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가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상황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이야기를 듣고는 사안이 매우 심각하며 명백한 사기 및 공갈,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그들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하고 직접적인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들과 며느리가 공모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나 영상 자료 혹은 그들의 계획이 담긴 문서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언했어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저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데 모든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진아와 저는 아들이 며느리에게 그토록 꼼짝 못하고 휘둘리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아들은 이미 자신의 방탕한 생활과 노름빚, 그리고 내 연녀의 존재까지 며느리에게 모두 들켰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며느리는 그 약점들을 틀어주고 한편으로는 아들의 빚 일부를 해결해주는 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것을 요구하며 아들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어쩌면 아들은 며느리가 파놓은 덫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고 결국 며느리의 범죄 계획에 동참하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들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며느리가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심증을 굳힐 수 있었어요. 저희의 다음 목표는 아들과 며느리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아는 소형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여러 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집안 곳곳, 특히 거실과 주방, 그리고 아들 부부의 침실 근처에 교묘하게 설치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지만 아들을 구하고 제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김씨 아줌마에게도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흔쾌히 저희를 돕겠다고 나섰고 평소처럼 아들 병원 근처를 오가며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채업자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즉시 저희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오지랖이 이번에는 정말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저희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하게 행동하려 애썼지만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감시하고 녹음하는 일은 피를 말리는 고통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들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단순한 피해자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뜨거운 용기가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딸 진아가 곁에 있다는 사실 또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이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반격의 서막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오르고 있었어요. 저와 제 딸 진아는 아들 내외의 눈을 피해 집안 곳곳에 설치해둔 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수시로 점검하고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을 확인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첩보원이라도 된 듯 매 순간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며느리 미숙이는 여전히 제 앞에서는 살랑거리며 온갖 아양을 떨었고 아들 병수는 그런 며느리와 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어색한 미소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드러날 순간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면 과연 이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진아는 여느 때처럼 저희 집에 와 있었고 저와 함께 거실에서 과일을 깎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들 병수와 며느리 미숙이는 유난히 일찍 자신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일찍 쉬려는가 보다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 틈새로 두 사람의 언성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곤거리는 듯하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온 집안이 떠나가라 고성이 오가는 격렬한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진아가 거실 소파 밑에 교묘하게 숨겨둔 녹음기가 그들의 모든 대화를 빠짐없이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와 진아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오직 두 사람의 날카로운 목소리만이 공간을 갈랐습니다.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어머니가 요즘 우리 쳐다보는 눈빛이 얼마나 싸늘한지 몰라서 그래?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눈치채신 게 분명하다고. 이러다 우리 계획 다 틀어지면 책임질 거야? 잔뜩 겁에 질린 병수의 목소리가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불안감과 함께 억눌렸던 불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미숙이의 히스테릭한 외침이 날카롭게 응수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이제 와서 무서워서 발이라도 빼시겠다. 이 무능한 인간아. 당신이 그 어린 계집애한테 홀려서 병원 공금까지 손대고 밤낮으로 노름장에 드나들면서 사채까지 끌어다 쓴 거.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 벌써 길바닥에 나앉았어. 그걸 어머니가 아시면 당신 의사 면허는커녕 사람 구실도 못하고 끝장이라는 거 몰라? 내가 지금까지 당신 저지른 똥 치우느라 얼마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는지 알기나 해? 미숙이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경멸과 증오, 그리고 자신의 공을 내세우려는 교활함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평생을 바쳐 의사로 키워낸 제 아들이 저토록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 귀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 저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습니다. 아들의 절망에 찬 울분 섞인 목소리가 간신히 이어졌습니다. 그럼 당신은 뭐 잘한 거 있어? 당신이야말로 내 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철마다 해외여행 다니면서 물 쓰듯 돈 써댄 거 아니야. 그리고 어머니 재산 가로채려고 온갖 달콤한 말로 꼬드기고 나한테 바람 넣어서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원흉이 바로 당신이잖아.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뭐, 이 인간이 정말 약 처먹었나? 내가 당신 같은 한심한 인간 만나서 이 고생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에 어디서 감히 책임을 떠넘겨?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뭐 아쉬워서 이런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늙은 시어머니 수발이나 들고 살았겠어? 당신 명의로 된 병원 하나 믿고 결혼했더니 알고 보니 속빈 강정 신세일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들의 대화는 이미 부부간의 싸움을 넘어 서로의 약점을 물어뜯고 책임을 전가하는 추악한 이전투구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참담함과 역겨움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아는 그런 제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눈빛으로 괜찮다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다툼은 자정이 넘도록 계속되었고 그 모든 내용은 한자도 빠짐없이 녹음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파렴치한 공모 관계와 서로를 향한 불신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녹음된 내용을 다시 확인했을 때 저는 제 아들이 이미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렸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며느리의 탐욕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집요하고 악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김씨 아줌마로부터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몹시 다급하고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지금 제가 뭘 봤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전화로 말씀드릴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바로 댁으로 달려갈게요. 큰일 났어요. 큰일! 김씨 아줌마는 평소답지 않게 몹시 허둥댔습니다. 잠시 후 숨을 헐떡이며 저희 집으로 뛰어들어온 김씨 아줌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제가 아까 낮에 병수씨 병원 근처에 있는 S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은행 VIP 상담실에서 나오는 미숙 씨를 봤어요. 근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딱 봐도 사채업자처럼 보이는 아주 험상궂게 생긴 남자랑 같이 나오더라고요. 두 사람이 뭔가 서류 뭉치를 주고받으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몰래 다가가서 엿들었지 뭐예요. 김씨 아줌마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공이라도 세운 것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숙 씨가 그 남자한테 이러는 거 있죠. 이번 일만 잘 처리해 주시면 약속한 성공 보수는 두둑하게 챙겨드릴게요. 대신 최병수 원장 모르게 그리고 그 늙은이 모르게 아주 깔끔하게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는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저희가 이런 일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대신 약속하신 날짜까지 잔금 처리 안 해주시면 그땐 저희도 사모님 사정 안 봐드립니다. 이러면서 음흉하게 웃더라고요. 김씨 아줌마의 생생한 증언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사채업자와 결탁하여 아들 몰래 그리고 저 몰래 무언가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아들의 남은 재산을 마저 빼돌리려는 수작일 수도 있었고 혹은 더 나아가 저를 해치려는 모종의 음모일 수도 있었습니다. 진아는 김씨 아줌마에게 그 사채업자의 인상착의와 만났던 은행 지점, 그리고 시간까지 꼼꼼하게 캐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아는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은행 CCTV 확보 가능성과 그들의 대화 내용을 합법적으로 증거화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김씨 아줌마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저희는 며느리의 또 다른 검은 계획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진아는 멈추지 않고 아들의 내연녀로 추정되는 여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결국 거액의 수임료를 주고 고용한 흥신소를 통해 아들이 밤늦게 드나들던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주인이 26살의 젊은 여자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여자는 한때 잘 나가던 모델 지망생이었지만 지금은 특별한 직업 없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정보도 함께 입수했습니다. 진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와 함께 그 오피스텔을 급습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여자는 짙은 화장에 값비싼 실크 잠옷 차림이었고 진아와 변호사를 보자 잔뜩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들과의 관계를 완강히 부인하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던 여자도 변호사가 법적 증거와 함께 아들의 실체를 조목조목 폭로하자 얼굴빛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이에요. 최 원장님이랑 저 2년 전부터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만나는 사이였는데 원장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갖고 싶은 거 다 사주고 가고 싶은 곳 다 데려다주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깊은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원장님이 이상해졌어요.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 같았고, 저한테도 예전처럼 잘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며칠 전에 갑자기 원장님 부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엄청난 돈다발을 제 앞에 던지면서 당장 최 원장이랑 헤어지고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협박했어요.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제 인생을 망쳐버리겠다고. 너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연녀의 진술은 며느리 미숙이가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하게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아들의 약점을 철저히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마치 추악한 퍼즐 조각처럼 진실들이 맞춰질 때마다 저는 인간의 탐욕과 배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해야 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가정과 아들의 인생이 한낱 돈 몇 푼과 순간의 쾌락 때문에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에 저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진실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딸 진아가 있었고,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용감한 이웃 김씨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가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절망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악행의 고리를 끊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저는 더욱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제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결정적인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갈수록 제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분노,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지긋지긋한 악몽을 끝낼 수 있다는 희미한 해방감 사이를 오갔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은 어머니로서 감당하기 힘든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비록 그 아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길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탯줄을 끊고 나온 순간부터 제 삶의 전부였던 아들이었습니다. 진아와 변호사는 하루빨리 법적 절차를 개시하여 아들과 며느리의 죄를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희박한 가능성일지라도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뉘우치고 악의 구렁텅이에서 제 발로 걸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를 완전히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미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겠지요. 자식이 천길 낭떠러지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손을 놓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 미숙이가 평소처럼 백화점 쇼핑을 나간 어느 평일 오후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 병수를 안방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아들 단둘만이 무거운 침묵 속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증거들 중 일부를 아들의 눈앞에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찍힌 사진 여러 장, 술집에서 사채업자로 보이는 남자들과 어울리며 시시덕거리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그리고 얼마 전 며느리와 거실에서 벌였던 추악한 다툼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 파일의 일부였습니다. 경수야,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굳이 엄마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라 믿는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구나. 너가 어쩌다가 이토록 망가져 버렸는지, 왜 그런 끔찍한 선택들을 하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지만 엄마는 너가 이대로 영영파멸의 길을 걷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구나. 아들은 책상 위에 흩뿌려진 증거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한때 총명함으로 빛나던 눈동자는 깊은 절망과 공포,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수치심으로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어미로서의 마지막 간청을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경수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너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엄마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저 악마 같은 미숙이의 그늘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죄값을 치르겠다고 약속한다면 엄마는 너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너가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어미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도와주마. 이것이 엄마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부디 엄마의 이 마지막 손을 잡아다오. 눈물이 앞을 가려 아들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제발 올바른 선택을 해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길고도 고통스러운 침묵 끝에 아들은 마침내 무겁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는 절망의 언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 같은 놈은 그냥 이대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들은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넋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리더니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금액 빠진 뒷모습을 망연자실 바라보며 제 가슴 속에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희망의 끈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와 연민이 처절한 절망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 미숙이의 행동은 더욱 교활하고 집요해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자신들의 비밀을 상당 부분 눈치챘다는 것을 직감했거나 혹은 아들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저와의 대화 내용을 전해 들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숙이는 이제 더 이상 애둘러 말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저에게 재산 포기 각서를 요구하며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도 슬슬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병수 씨도 병원 확장 계획이 있고 저희 이름으로 된 번듯한 집도 하나 장만해야죠. 어머님이 갖고 계신 그 상가 건물이랑 예금 어차피 저희한테 다 물려주실 거잖아요? 괜히 복잡하게 상속 절차 밟지 마시고 지금 미리 저희 앞으로 명예 이전해주시면 여러모로 편하실 텐데요. 마치 그것이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양, 조금의 망설임이나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요구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단 한 푼도 너희에게 넘겨줄 수 없다. 그랬더니 미숙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숙이는 처음 보는 중년의 남자와 함께 집으로 닥치듯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를 제 전담 주치의라고 소개하며 제가 요즘 기억력이 심하게 감퇴하고 엉뚱한 말씀을 자주 하시는 등 치매 초기 증상이 의심된다며 당장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 특별히 실력 있는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요즘 부쩍 건망증도 심해지시고 가끔 이상한 환영을 보신다고도 하셔서요. 간단한 검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한번 받아보세요. 다 어머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미숙이는 제 주변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제가 심각한 망상과 기억상실에 시달리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저를 판단 능력이 없는 금치산자로 만들어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후 제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채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분노와 공포로 온몸이 떨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는 이미 아들까지 한패로 끌어들인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말 좀 들으세요. 미숙이가 어머니 걱정해서 저러는 거 모르세요? 그냥 간단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저희도 정말 답답합니다. 아들은 마치 영혼 없는 인형처럼 며느리가 써준 대본을 읽듯 저를 회유하고 압박했습니다. 그들의 추악하고 조직적인 계략 앞에서 저는 더 이상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모든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몰래 진아에게 연락하여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상황을 상세히 알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진아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당장이라도 달려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진아를 말렸습니다. 대신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오랜 고민 끝에 상속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으니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K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기대하는 상속 합의가 아닌 그들의 모든 죄상이 만천하에 공개될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의 오랜 계략이 마침내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쾌재를 부르며 약속 장소에 나타나겠지요. 저는 그들의 마지막 탐욕스러운 미소를 떠올리며 길고도 지루했던 싸움을 끝낼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창밖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그것은 마치 제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약속된 월요일 오전 K변호사 사무실의 가장 큰 회의실은 마치 전쟁을 앞둔 작전본부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와 진아 그리고 우리의 든든한 조력자인 김씨 아줌마는 미리 도착하여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동안 저희가 피눈물을 흘리며 모아온 증거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언제든 그 내용을 재생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북이라도 치듯 요란하게 울렸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묘한 해방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진아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엄마, 우린 할 수 있어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라고 속삭였고 김씨 아줌마 역시 결연한 눈빛으로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녀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저는 두려움을 떨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약속 시간인 오전 10시가 되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아들 최병수와 며느리 써미숙이 예상대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습니다. 특히 며느리 미숙이는 평소보다 더욱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었고 마치 승전가를 부르는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한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과장된 몸짓으로 제 손을 잡으며 살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드디어 결심해 주셨군요. 저희도 어머님의 깊은 뜻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 어머님 더욱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님. 그녀의 역겨운 위선과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을 마주하자 저는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냉정을 유지하며 싸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 너희에게 아주 뜻깊은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 두 눈 똑똑히 뜨고 두 귀 활짝 열고 잘 듣도록 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베푸는 나의 마지막 배려이니. 제 예상치 못한 차가운 반응에 미숙이의 얼굴에 순간 당혹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이내 능글맞은 미소로 그것을 감추며 아들과 함께 테이블 맞은편, 마치 피고인석과도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 병수는 여전히 불안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제 눈치를 살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모든 참석자가 자리에 앉자 K 변호사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으며 그 안에 담긴 법의 무게는 회의실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최병수 씨, 서미숙 씨, 두 분은 오늘 이 자리가 박 여사님의 재산 상속 관련 최종 합의를 위한 자리라고 알고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 두 분이 받게 될 것은 박 여사님의 재산이 아니라 그동안 두 분이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대한 법의 엄중한 심판의 예고입니다. 변호사의 날카로운 선언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당혹감과 불쾌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미숙이가 다급하게 반문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분명히 어머님과 상속 문제에 대해 하지만 변호사는 미숙이의 말을 가차없이 자르고
미리 준비해온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재생된 것은 며칠 전 아들 부부의 침실 근처에서 저와 진아가 목숨을 걸고 녹음했던 그들의 추악한 대화였습니다. 당신이 그 어린 계집애한테 홀려서 병원 공금까지 손대고 밤낮으로 노름장에 드나들면서 사채까지 끌어다 쓴 거.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 벌써 길바닥에 나앉았어. 그걸 어머니가 아시면 당신 의사 면허는커녕 사람 구실도 못하고 끝장이라는 거 몰라? 그럼 당신은 뭐 잘한 거 있어? 당신이야말로 내 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철마다 해외여행 다니면서 물 쓰듯 돈 써댄 거 아니야. 그리고 어머니 재산 가로채려고 온갖 달콤한 말로 꼬드기고 나한테 바람 넣어서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원흉이 바로 당신이잖아.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자신들의 적나라한 목소리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미숙이는 마치 발작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라고. 누가 감히 우리를 이렇게 모함하는 거야. 당장 저거 끄지 못해.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다음 증거 자료들을 차례로 화면에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 미숙이가 고급 카페에서 사채업자로 보이는 남자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네며 은밀한 거래를 하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고, 연이어 아들 병수가 젊은 내연녀와 함께 고급 호텔 로비를 드나드는 모습이 담긴 파파라치 사진들이 쉴 새 없이 나타났습니다. 아들 병수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고 책상 위에 얼굴을 파묻었고, 미숙이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건 꿈일 거야. 라는 헛소리만이 간신히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회의실 한쪽 문이 조용히 열리고 우리의 용감한 증인인 옆집 김씨 아줌마가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모든 사실들을 상세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병수가 호텔에서 낯선 여자와 나오는 장면, 병원 뒤편에서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들에게 둘러싸여 쩔쩔매던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며느리 미숙이가 은행 VIP룸에서 사채업자와 만나 검은 거래를 하던 그 순간의 대화 내용까지. 김씨 아줌마의 증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해서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사형 선고라도 받은 죄수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넋 나간 표정으로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어서 변호사는 아들 병수가 자신의 서명을 하고 제-인감 도장까지 위조하여 날인한 불법 사채 계약서 원본, 며느리 서미숙이 제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을 담보로 거액의 불법 대출을 받기 위해 위조한 각종 서류들, 그리고 아들 병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조성한 비자금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 사본 등을 차례로 공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오랜 내연녀였던 젊은 여자가 미리 녹화해둔 영상 편지를 통해 눈물로 호소하며 아들 병수로부터 받았던 금전적 착취와 정신적 고통, 그리고 며느리 미숙이로부터 받았던 교활한 협박과 회유에 대해 모든 것을 상세하게 폭로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억눌렸던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 공개와 증인들의 증언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들 병수는 마침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절망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두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서미숙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발악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전부 다 저 인간, 최병수 저 인간이 혼자 꾸민 일이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는 오히려 저 인간한테 속고 이용당한 피해자라고요. 억울해요. 미숙이는 손가락으로 아들을 가리키며 악을 쓰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빼앗긴 암컷 살쾡이의 발악과도 같았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죽은 듯이 침묵을 지키던 아들 병수가 처음으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뭐? 닥치지 못해. 이 악마 같은 여자야. 내가 시켜? 당신이야말로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장본인이잖아. 내 약점 잡아서 돈 뜯어내고 우리 어머니 재산까지 가로채려고 온갖 더러운 술수를 부린 게 과연 누구였는데 당신 같은 천하의 사기꾼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회의실 바닥을 뒹구는 추악한 이전투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민낯이 만천하에 남김없이 드러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제 자식이나 며느리로 아니 한낱 인간으로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길고도 지루했던 심판의 시간은 그렇게 처절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이 모든 악몽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오후 K 변호사는 예정대로 아들 최병수와 며느리 서미숙을 각각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횡령 배임 공갈,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정식으로 고소 및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증거 자료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방대했기에 검찰 수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곧바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며칠 지나지 않아 긴급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 지역 사회에서 덕망 높은 의료인으로 그리고 우아하고 교양 있는 사모님으로 행세하며 온갖 부와 명예를 누렸던 그들의 이중 생활과 파렴치한 범죄 행각은 주요 일간지와 방송 뉴스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의사 부부의 추악한 재산 다툼과 사기 행각이 벌어졌습니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연일 기사가 쏟아졌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는 그들을 향한 대중의 비난과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사회적 지위와 체면, 그리고 거짓으로 쌓아올린 모든 명성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진아와 K 변호사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아 며느리 미숙이가 불법적으로 취득하려 했거나 이미 제 명의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던 재산들을 되찾기 위한 다수의 민사소송도 병행하여 진행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저 몰래 체결했던 상가 건물 매매 계약은 다행히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에서 발견되어 즉시 무효화시킬 수 있었고 아들 병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미숙이 자신의 명의로 구입했던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과 수억 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 및 보석류 등도 법원의 가압류 결정 및 강제 집행을 통해 대부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미숙이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온갖 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재산 반환을 거부하고 시간을 끌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들과 정의로운 법의 심판 앞에서 그녀의 마지막 발악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며느리 서미숙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동시에 아들 병수와의 이혼 소송 역시 제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 소중한 재산을 간신히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한 가정을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아들 병수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 내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모든 죄를 순순히 인정하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며느리 미숙이의 교묘한 가스라이팅과 집요한 유혹에 넘어가 이성을 잃었고 한순간의 어리석은 욕망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며 참회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보다 공정한 정의 실현을 우선시하는 법입니다.
아들 역시 병원 공금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일부 사기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공모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한때 촉망받던 젊은 의사로서의 명예는 완전히 실추되었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그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아들에게 처음으로 면회를 갔습니다. 초췌하고 헬쑥해진 얼굴, 아무렇게나 자란 수염,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공허한 눈빛으로 제 앞에 나타난 아들은 예전에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며 차가운 면회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와 진아, 그리고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부디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럴 자격조차 없는 놈입니다. 아들의 처절한 절규와 진심 어린 후회를 마주하면서 제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로 뒤엉켰습니다. 그를 당장이라도 끌어안고 함께 울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저지른 배신과 죄악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아무런 위로나 용서의 말도 건네지 않고 조용히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를 향한 끊을 수 없는 모정과 함께 언젠가 그가 진심으로 죗값을 치르고 나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는 신락 같은 연민이 남아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남은 인생과 진정한 참회는 이제 오롯이 그 자신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할 과제였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아들과 며느리가 각각 자신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되면서 제 길고도 고통스러웠던 싸움도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저를 밤낮으로 짓눌렀던 거대한 불안감과 공포,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는 서서히 가라앉았지만 그 자리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말 못할 허탈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뼈아픈 시련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원망에 얽매이지 않고 제게 주어진 남은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질서는 그렇게 저의 삶 속에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고도 험난했던 폭풍우가 마침내 멎고 제 삶에는 아주 더디지만 분명한 평온과 함께 새로운 일상의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집은 처음 얼마 동안은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처럼 낯설고 횡한 적막감만이 감돌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북적이며 살아왔던 제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절대적인 고요는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와 저를 움츠러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고요함은 오히려 제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제 마음에 깊은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안색을 살피며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다 깨는 일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에 기분 좋게 눈을 떴고 거실 가득 쏟아지는 따스한 햇볕을 온전히 느끼며 향긋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 만에 누리는 호사인지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미숙이가 거실 소파를 독차지하고 앉아 온갖 히스테리를 부리며 제 숨통을 조이던 바로 그 공간이 이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두꺼운 소설책을 읽거나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명상에 잠길 수 있는 저만의 아늑하고 소중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 가슴 깊숙이 핥히고 지나간 상처들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득문득 혼자 길을 걷다가도 혹은 텔레비전 드라마 속에서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볼 때면 아들과 며느리의 그 배신에 가득 찼던 얼굴들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라 한동안 깊은 슬픔과 분노에 휩싸여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한 번은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예전에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던 기억이 불현듯 떠올라 저도 모르게 눈물을 왈칵 쏟아 길가에 한참을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믿었던 혈육에게 받은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끈질겨서 때로는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과거의 악몽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일부러라도 더욱 분주하게 몸을 움직이며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벗어나려 애썼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한쪽에 버려져 있던 낡은 화분들을 깨끗이 씻어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상추와 깻잎, 방울토마토와 고추 모종을 정성껏 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며 그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제게 예상치 못한 큰 위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연두빛 새싹이 흙을 뚫고 고개를 내밀 때, 작은 꽃망울이 터져 어여쁜 꽃을 피울 때, 그리고 마침내 빨갛게 익은 방울토마토를 제 손으로 직접 수확할 때, 저는 살아있다는 생명의 경이로움과 함께 제 마음속의 응어리들도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작지만 감사한 일들을 꼼꼼히 기록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쥐어짜내듯 몇 줄 채우기도 힘들었던 감사일기가 어느새 제 삶의 소소한 기쁨들과 아름다운 순간들을 발견하고 음미하는 소중한 창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번 지옥 같은 시련을 겪으면서 제 곁을 묵묵히 그리고 헌신적으로 지켜준 사람들의 존재는 제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힘이자 보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 사랑하는 딸 진아는 처음 그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 모든 폭풍우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단 한순간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저와 함께 싸워주었습니다. 진아는 마치 제가 기댈 수 있는 거대한 등대처럼 때로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으로 제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었고 때로는 따뜻하고 자상한 마음으로 제 상처 입은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혼자 남아 힘들어하고 외로워할까봐 주말이면 어김없이 저희 집을 찾아와 함께 장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밤늦도록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아는 제가 평소 해보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망설였던 새로운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권하며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엄마 자신만을 위해서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그동안 저희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고생하셨잖아요. 앞으로는 엄마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매일매일 웃음꽃 활짝 피우시는 모습 제가 꼭 보고 싶어요. 제가 언제나 엄마 곁에서 응원하고 지지할게요. 딸아이의 그 진심 어린 격려와 변함없는 지지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내어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채화 교실과 가곡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난생 처음 잡아보는 붓으로 서툰 솜씨지만 하얀 도화지 위에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 넣을 때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목청껏 노래를 부를 때 저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순수한 기쁨과 설렘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진아는 이제 제게 단순한 딸을 넘어 제 인생의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용감한 이웃, 옆집 김씨 아줌마와의 인연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각별하고 깊어졌습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을 때 저는 김씨 아줌마를 저희 집으로 정중히 초대하여 제 평생의 음식 솜씨를 총동원하여 병수성찬을 차려 대접했습니다. 사내 진미는 아니었지만 제 진심과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차린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아줌마, 제가 오늘날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은 다 아줌마 덕분이에요. 그날 아줌마의 그 용기 있는 한마디와 결정적인 도움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으네요. 이 크나큰 은혜를 제가 평생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거듭되는 진심 어린 감사에 김씨 아줌마는 평소의 호탕한 웃음과 함께 손사래를 치며 쑥스러워했습니다. 아이고, 박 여사님. 뭘 그런 말씀을 다 하시고 그러세요. 이웃 사촌끼리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그나저나 이제라도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오고 박 여사님 얼굴에 다시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시니 제가 다 속이 시원하고 기쁩니다. 앞으로는 박 여사님 인생에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제가 보증합니다. 그녀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에 저는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깝고 허물없는 이웃사촌을 넘어 서로의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마음의 벗이 되었습니다.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르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정답게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새로 그린 어설픈 수채화를 보여주며 김씨 아줌마의 아낌없는 칭찬에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붉히며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김씨 아줌마가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게 넌지시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과연 그런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저보다 더 어렵고 외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김씨 아줌마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2번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를 묻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은 제게 상상 이상의 큰 보람과 함께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제게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연대의 따뜻함과 조건 없는 나눔의 기쁨을 다시금 일깨워준 제 인생의 또 다른 귀인이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계절이 서너 번 바뀌었고 제 마음의 상처도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물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과 배신을 안겨준 아들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림자였습니다. 교도소에서 아들이 가끔씩 보내오는 구구절절한 후회와 반성의 말들이 담긴 짧은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아이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 아니 용서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아직 그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언젠가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온전히 다 치르고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아주 작은 모정의 불씨만을 가슴 한편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의 남은 인생과 진정한 참회는 이제 더 이상 제 몫이 아닌 오롯이 그 아이 자신이 감당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일 테니까요. 저는 더 이상 아들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기로 제 인생의 남은 시간을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제가 가치 있다고 믿는 일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의 성공이 곧 제 삶의 유일한 목표였고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제 일상의 가장 중요한 의무처럼 여겨졌던 어리석고 불행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분명히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타인의 인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의 마음 안에서 제 스스로의 노력과 선택을 통해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